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사이다입니다. 책사이다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바갈라딘이고요.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가 먼저 하느냐 경쟁이었는데 좋습니다. 제가 네, 어느덧 또 한 해가 지나서 저희가 새해를 맞았는데 또 한 해 지나고 이러면 우리가 또 결산 좀 더 그 냉정하게 얘기한 평가 네.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그 작년도에 저희가 진행했던 책사이다 방송 중에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 들어주셨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저희가 좀 통계를 네네. 뽑아봤어요. 근데 정말 의외의 혹은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진행한 방송들이 다 최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와우. 이게 보통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 방송이 불리하거든요. 그런데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올라간 방송들이 다 최상위권에 있다는 반가운 네. 소식이고요. 2020 책사이다 어워드 올해의 책 1편이 1위, 네. 2편이 2위, 와. 그리고 그래도 책이다 편이 3위예요. 결국 다 책 얘기한 그러네요. 방송들이 최상위권에 있었고요. 뭐 그 아래로도 당근과 채찍 행동경제학 특집. 야, 이게 작년 1월 초에 했던 방송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확실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맞아요. 주제였던 네. 것 같아요. 뭐 그 밑에 많은 주제들이 쭉 순위가 있습니다만 좋은 거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지난 방송 많이 들어주신 만큼 반응들도 있었어요. 뭐 하나씩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댓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식을 읽는 사람들님께서 좋은 책 잘 받았습니다. 그냥 방송 듣고 생각을 적은 것뿐인데 엄청난 행운을 얻었네요. 덕분에 그동안 읽고 싶었으나 가격이 비싸서 계속 미뤄두고 있던 좁은 회랑을 읽을 수 있게 됐네요. 앞으로도 책사이다의 다양한 주제와 토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책에 관한 방송은 유시민 선생님의 알릴레오 북스와 정영진, 정민여, 정박의 일당백 그리고 책사이다가 탑3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익합니다. 민망하셨나봐요. 아니 저는 이 지금 알릴레오 북스하고 일당백을 듣지 않아서 네. 민망하진 않은데 책사이다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좁은 애랑 제 주변에도 좁은 애랑 너무 비싸다고. 맞아요. 근데 책 너무 재밌는데 진짜. 선물 받으셔서 네. 이 기쁜 마음을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 기쁜 마음이 느껴지는 거지. 뭐 이게 탑3라고
한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약간 너무 기쁘셔서 아마 하시는 얘기인가 아닌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유튜브에 달아주신 75회 그래도 책이다 편 읽고 남겨주신 건데요. 풀씨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북튜버들이 활발한데 그것도 들여다보면은 자기개발이나 영성 관련 채널들이 허다해가지고요. 몇몇 책들이 중언부언 소개되고 그런 책은 내용이 중복되거나 소프트해서 문해력이라고 할 것 없이 읽기에 부담이 없죠. 그나마 책사이다를 통해서 다양한 책을 소개받는 편인데 간혹 제가 관심 있는 책에 대해서 검색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건 유튜브를 비롯해서 SNS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이날 저희가 다룬 책이 네. 바로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네네, 것인가.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이기 때문에 이제 네. 관련된 얘기를 네. 함께 남겨주신 것 같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저희 방송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의견에 꾸준히 귀 기울일 테니까요. 어느 곳에든 네. 저희 참여연대 책사이다에 대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속속들이 찾아서 이렇게 곱씹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희 근황은 뭐 다 새해 잘 맞으셨으니까 네. 차차 여기 다 나누는 같이 걸로 하고. 나와 있잖아요. 오늘 한 달 만에 봤는데 뭐 다들 부러진 데 없이. 물론 뭐 황주부님께서는 카운트다운도 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안 하시나요? 저희는 뭐 차분하고 조용하게 그렇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산책 판책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달의 산책과 판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산책 판책 코너입니다. 오늘은 황주부님 순서인데요. 네. 어떤 책 사서 읽으셨어요? 저는 김용희 선생님이 지으신 동화가 들려주는 내 마음의 비밀 언어라는 책을 사서 읽고 왔습니다. 이게 작년 봄에 나온 책인데 네네네. 사서 읽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일단 제가 김용희 선생님의 신화와 동화 관련 수업을 예전에 아카데미에서 한 3년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김용희 선생님이 제가 수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제 삶에는 약간 은사님? 이런 느낌의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 책이 나왔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사는데 바빠서 우리가 사람 노릇을 못하다가 연말에 내가 사람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뭘 이렇게 찾잖아요. 그때 검색해서 책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사서 읽게 됐고요. 다시 읽으면서 왜 내가 이분을 내 삶에서 굉장히 귀중한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제목을 네. 보고 짐작을 해보면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여러 동화들 속에서 네네. 어떤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아라든지 네네. 뭐 우리가 마음속에 어린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면아이라고 부르는 네네. 뭐 그런 맥락의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은 되는데 어떤가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언어가 우리가 보통 동화 그러면 끔찍 동화라든가 사실은 되게 자극적으로 요새는 많이 소비가 되는 콘텐츠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동화나 신화에서 되게 관심 있는 부분이 사실 너무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 안에 상징이 처음에 읽을 때는 안 보였던 게 그 다음에는 혹시 그리고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연이 있을 때 저는 정말 이렇게 잘 읽힌다라는 얘기가 어떤 건지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뭔가 찾아 헤매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 훅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서 얘가 무슨 열쇠를 찾고 비밀의 문을 찾고 이런 과정이 그냥 열쇠나 옛날에 그냥 재밌는 그림처럼 상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의미가 뭘까를 되게 골똘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 책에 그런 상징들의 이야기가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사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40에 굉장히 아팠거든요. 몸이. 그때 류마티스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기존에 다니던 직장이라는 시스템을 내가 더 이상 유지를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쉬고 있었던 때 제가 이 강의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전에도 제가 뭐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많이 들었지만 그분들이 어떻다는 게 아니라 약간 저에게 그런 상징의 영역이 지식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궁금해. 인류의 사람들이 어떤 원형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을까가 궁금함의 영역이었다면 제가 이때 신화를 들으면서 이게 내 삶의 언어로 좀 다가오는 느낌? 그다음에 내 삶에 쫙 붙는 느낌. 그래서 옛날 같으면 아프면 왜 아파? 내가 왜 아파야 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1, 2, 3가 뭐야?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약간 그러니까 억울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결과를 받아들지 이런 거보다는 내가 산 게 나한테 돌아오고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를 좀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조금 약간 뭔가 유순하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할까? 저한테는 그런 의미에서 동화나 신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선생님의 책을 또 이 동화로 만나게 되니까 더 즐거웠어요. 김느낌님께서는 요즘에 동화 좀 읽지 않으시나요? 동화 자녀분들 많이 간접 후변하듯이 아무래도 제 딸이 이제 3살인데 지금 제가 본 동화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추피 시리즈. 추피? 네. 생전 처음 듣는 저도. 얘기인데요. 뭐죠? 추피 저도 애 낳기 전에 몰랐는데요. 추피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전집처럼 프랑스 아이로 추정되는 추피라는 애가 이제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다룬 동화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이를테면 꼬마 니꼴라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동화를 읽어줘 봤는데 이렇게 또 동화 아기가 책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이거 좋더라 저거 좋더라. 대부분 명작들을 막 이렇게 또 막 사모아가지고 선물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거 애가 다 소화를 못해. 너무 텍스트가 많아서. 근데 이제 추피라는 시리즈는 읽기가 딱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읽어주세요 하고 이제 딸이 가지고 오는 책이 그런 류의 책이고 네. 그거 말고는 이제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사실 이제 바갈라디님의 영향으로 또 간접 흡연하듯이 이렇게 동화 같은 거 이제 간간히 한 세 달에 한 권 정도 추천 목록 나오면 읽어보고 그런 정도죠. 네. 그 추피 시리즈는 꼭 잘 보관해 두세요. 왜요? 아니 따님이 나중에 자라서 자기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책 그렇게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남들이 그런 얘기 하면 좀 부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좋아하던 책들이 있었습니다만 다 제가 헌책방에 팔았는데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처분한 건 좀 느낌이 다르긴 하죠.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동화책이나 그림책을 일생에 몇 번은 읽는 책이라고 얘기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그냥 통과 의례처럼 예를 들어서 딱 우리나라는 정해져 있잖아요. 창작은 몇 살 때 읽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명작은 몇 살 때 읽어야 되고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걸 읽지 못하면 내 수준이 떨어져라거나 이 정도를 읽어야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라고 보통 얘기되는 코스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책이라는 게 내 인생에서 3번을 읽을 수 있는 책, 4번을 읽을 수 있는 책. 예를 들어 엄마가 읽어줬던 책을 나중에 스스로 읽고 또 누구인가 들려주고 나중에 또 읽을 수 있다면 그때마다 책이 주는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거 자체가 되게 내 인생의 추억 같다는 느낌일까? 네. 그런 추억들을 이번 책 읽으시면서 이제 많이 되뇌이셨을 텐데 책의 한 대목이나 인상 깊은 한 꼭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여기서 가시공주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게 왜 나한테 왔을까를 좀 납득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왜 내가 아플까를 납득하게 됐던 게 결국 가시공주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가 아니었나 싶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왜 13번째 마법사 나오잖아요. 황금 그릇이 12개인데 황금 접시가 12개인데 마법사가 13명이야. 왕은 12명을 초대하고 그릇이 하나 모자라잖아. 그럼 걔를 초대하지 말자. 사실 너무 웃긴 상황 아니에요? 다른 그릇을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가면은 들으시는 분들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가시공주 얘기의 스토리를. 잠자는 숲속의 미녀 아시죠? 그 공주의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주가 태어나서 모두가 기쁠 때 초대해가지고 마법사들을 초대해서 공주에게 축복을 내리게 하는데 이제 마법사는 13명인데 그릇이 황금 접시가 12개밖에 없어서 12명을 초대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13명에 맞춰서 도자기 그릇을 내올 수도 있고 다른 솔루션이 많았을 텐데 왕은 왜 그랬을까? 사실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황금 그릇 12개? 그럼 한 명이 비네. 그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 그대로 따라가서 읽었는데 이 12과 13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12은 보통 굉장히 완전한 질서. 12달 태양의 주기. 13은 달의 주기예요, 사실은. 네. 그렇게 이제 상징하는 바가 있고 그랬을 때 이 태양의 질서가 딱딱 떨어지고 뭔가를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고 되게 수월한 거죠. 이 수월한 질서를 가지고 수월하지 않고 뭔가 난해한 이것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일들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이 안에서 상징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또 이 안에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선생님이 이거는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간의 법에도 복수와 징벌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징벌을 당하고 복수를 당해요. 근데 자연도 마찬가지로 자연의 법을 거스르면 뭔가 징벌이 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인간의 법은 이해를 너무 잘해. 내가 횡단보도가 아닌데 이걸 건넜으니까 벌을 받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인생에서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연의 법을 거스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응보의 결과라기보다는 불운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렇죠. 운이 없어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지구의 위기 있잖아요. 이런 위기들이 결국은 자연의 복수인 거죠. 우리는 그걸 막 어떻게 하면 지금 뭐를 얼마큼 줄이고 되게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마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처럼 얘기하기도 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그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 우리가 자연의 법이나 자연의 질서에 대한 사실은 이해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없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한 인간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런 지금의 어떤 기후의 위기의 이야기까지를 전 읽을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상징이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네. 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마 지금 함께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이 가시공주의 다른 이야기 어떤 게 있을까 아마 궁금해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산책 판책 코너에서는 황주부님께서 서예문집에서 나온 김용희 저자의 책 동화가 들려주는 내 마음의 비밀 언어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저희 그러면 오늘 주제책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자, 한 가지 주제나 물음에 대한 각기 다른 책으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주제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1월 1일 나의 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에 맞춰서 저희가 일기책 말고 각자 1월 1일 나의 일기를 한번 써서 읽어보자. 좋다.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다 1월 1일에 정말 쓰셨나요? 저는 1월 1일에 썼습니다. 네. 그리고는 또 쓰지 않았죠. 두 분 원래 일기 쓰세요? 전 일지를 일지. 일지 업무 일지 같은 건가요? 그쵸. 이제 업무 일지인데 일종의 오늘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는지를 해시태그처럼 정리하고 거기서 내가 기억에 남는 부분을 일기처럼 써요. 무슨 일이 있었다만이 아니라 그때 내가 정말 진심 빡쳤다. 왜 빡쳤냐면 이러면서 이제 쭉 이런 식으로. 네. 김느낌님께서는요? 저는 페이스북에 이런저런 잡상들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 일기를 굉장히 오랜만에 쓴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기 쓰면서 알고 생각해 보니까 나의 감정이나 어떤 나의 개인사에 대해서 뭔가 활자시키는 거를 되게 오랫동안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글들이 다 대부분 읽은 책의 내용, 뭐 시사적인 내용, 나의 생각인데 이제 거기서 나의 일상이 드러나진 않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일기를 쓰자는 얘기를 저희 셋이 했을 때 별로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일기를 도대체 언제 써봤나 어떻게 썼었지? 그래서 파일을 열어놓고 뭐 어떻게 써야 되지? 그래서 일기를 썼는데 되게 웃기게 썼어요. 쓰다 보니까 전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만 총총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가 되게 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도 그냥 단편적인 이런 장면들에 대한 일기를 썼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좀 길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제일 짧으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그래요? 그럼 제가 먼저 읽어볼까요? 1월 1일 무엇이든 너무 많다.
집에서 내보낼 책을 하루에 50권씩 골라보려 첫 시도를 마쳤는데 와. 기억은커녕 어떤 인상도 남지 않은 책이 한둘이 아니다. 하루에 50권씩 1년 동안 꾸준히 해나간다면 바닥에 자리한 책을 모두 정리를 하고 서가에도 빈 곳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줄여보고 싶어 맥북 에어의 디스크를 정리하다 통째로 지워버려 복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 욕심이 과했다. 그럼에도 줄이고 버리는 쪽이 답이지 싶다. 지나간 시간을 기억하는 일을 즐기는 편이지만 막상 사진이나 기록을 꾸준히 관리하는 편은 아니기도 해서 아쉬움은 크지 않다. 돌아보면 종종 이렇게 싹 지워버리곤 했고 그래서 막상 갖고 있는 사진도 많지 않다. 집안을 둘러보니 버리기 전에 열어나 볼까 싶은 물건이 넘치고 지금 갖고 있는 것들로 남은 생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연휴가 끝나면 쓰레기 봉투를 사야겠다. 누구에게 어떻게 남을지는 여전히 중요한 기준이겠지만 이제는 떠나고 남은 자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려 한다. 살 날보다 남은 날이 적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살아가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제 또 딴 얘기가 이어져요. 약간 일 얘기도 섞여 있어요. 지난 몇 년 인력이 여러 상품으로 나오며 인기를 끌었고 이제는 10월부터 판매가 시작되기도 한다. 매해 구매하는 민음사 인생 인력이 먼저 떠올랐지만 비닐을 뜯지 않은 재작년 인력부터 택배 상자도 열지 않은 올해 인력까지 게다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쉽지 않아 손 닿은 곳에 자리한 오늘의 할 인력을 열어봤다. 1월 1일에 앞서 마주한 문장. 좋은 오늘이 모여 좋은 1년이 되어줄 거예요. 눈에 들어온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연말이 되면 어제와 오늘은커녕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가물가물할 지경이니 그저 하루를 충만하게 보내는 게 각자의 최선은 아닐까 싶어 고개를 끄덕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썼습니다. 네. 일기를 저렇게 문어체로 훌륭하게 쓰다니. 제가 정말 모르는 세계군요. 아 근데 일기 쓰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책이 몇 권이 있으시길래. 하루에 50권씩 1년을 하면 네. 거의 한 18,000권 정도를 없앨 수 있어요. 집에다가 10,000권을 쌓아놓았다고요? 18,000권이면 이제 집에 있는 책의 한 3분의 2에서 한 그치, 4분의 3 정도? 올해도 쌓일 테니까 책이. 그러니까요. 이제 근데 첫날 50권 골랐거든요. 네. 50권 고르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막 뺄 수가 없어가지고. 그쵸. 둘째 날까지 100권을 채워놓고 1월 3일에는 지쳐서 일단 100권을 버릴 거를 뽑아봤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책을 어떻게 처분하시나요? 버립니다. 근데 혹시 기증하거나 아니에요. 그게 제가 예전에 기증도 뭐 네. 해보기도 했는데 네. 그게 불필요한 책을 골라서 기증을 하는 그 경계에 있는 책을 고르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서 그럴 수 있겠네요. 버리는 책은 사실 기증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리고 저는 폐기할 때 다 앞날개를 찢어서 버려요. 앞날개나 앞장 몇 장을. 왜냐하면 이제 직업상 네. 제가 구매한 책과 증정받은 책을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네. 워낙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증정받은 책을 이 어딘가에 흘러 들어가서 판매가 되면 안 되니까 혹여나 하는 마음에 앞에 몇 장을 찢어서 버리죠. 50권은 그걸 언제 다 찍고 있냐. 앞에 그 찢는 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요. 책이 요즘 책이 여간 튼튼해요 말이죠. 네. 새해부터 노가다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뭐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네. 이날 일 때문에 좀 빡치는 얘기도 하나 썼어요. 읽어드릴까요? 연휴를 앞두고 며칠 동안 나갈 FC 발송을 한 번에 마쳤다. 이게 일종의 프로모션 발송이에요. 그 가운데 1월 1일자로 발송된 FC 이미지가 잘못 들어간 상황이 확인되었다. 테스트 FC의 이미지를 확인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겠지만 하루에 1-20통을 보내다 보면 모두 확인하기는 쉽지 않고 전체 발송 개수를 감안하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라 별다른 자책도 특별한 반성도 없다. 내 선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는 법이고 나에게나 다른 이에게나 이 기준은 마찬가지다. 나에게 엄격하고 다른 이에게 여유로운 태도는 일상의 회사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여유로운 태도가 최선이다. 멋있다. 진짜 저는 저에게 새기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나에게 되게 필요한 얘기 같아.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의 1월 1일 일기를 너무 기대된다. 읽겠습니다. 10, 9, 8, 7를 할 필요는 없었어요. 이번에. 네.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당황하셨죠? 처음으로 줌을 해보는 거라 주소를 따라 들어왔어도 우리의 얼굴과 목소리만 들을 수 있을 뿐 자신의 얼굴도 목소리도 들려줄 수 없었던 첫 번째 아가씨가 우리 단톡방에 새해예요 라고 올린 메시지로 새해를 확인했다. 시댁 식구들과 각자 맥주와 안주를 놓고 멀리서 원격으로 각각 2인, 2인, 1인 이렇게 됐습니다. 줌 파티를 해본 낯선 경험. 간만에 마신 맥주 2캔에 취기가 얼큰 돌고 각자 새해 소원을 얘기해 보자니 특별한 게 없다. 강서방은 계속 쪽쪽거리는 우리를 보면서 새해엔 아가씨랑 뽀뽀 많이 하기. 우리 모두의 소원은 코로나 종식. 세계 각지에 참말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소원을 빌다니 참말로 이상한 새해다. 아침에 간만에 늦지막히 일어나서 떡국을 끓여 먹고 어제 본 전셋집 근처를 산책했다. 남편과 마침 열려있는 부동산에 가봤지만 매물은 없고 아이고 집을 구하는 건 정말 너무나 어려운 미션. 딴 건 마음에 드는데 바로 앞이 아파트 공사장이라 소음이 신경 쓰인다고 내가 뜨악한 반응을 보이자 처음에는 너무 낡고 겉모습이 구리다면서 심란해하던 남편도 우리만이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집이라면서 나를 설득하려 든다. 그렇긴 하지. 방 5개에 화장실 1개. 80년에 고정된 그 옵션에 맞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긴 하겠다. 더 어려운 미션은 신년 특강 기획안을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감. 요즘 저의 머릿속을 완전 지배하고 있어요. 남이 써온 걸 지적질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너무 잘하려는 마음이 앞서서 아예 컴퓨터 앞에 앉기 싫은 이 마음은 뭔지. 요즘은 매일매일 책임이라는 말이 크게 다가온다. 내가 해왔던 일이란 게 나만 잘하면 됐는데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자리, 잘할 수 있는 일만을 해왔던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조직 속에서 하루를 같이 보내면서 나이스한 모습만 보일 수도 없고 내가 잘하는 모습만 보일 수도 없는 이 자연스러운 상황이 내게는 왜 이다지도 부자연스러운지. 줄을 바꿔서 이거는 저의 새해 결심이에요. 매일매일이 챌린지다. 내 첫 번째 챌린지는 하루 10문장 쓰기. 작년에 꼭 책을 쓰겠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책은 개뿔이다. 힘들지만 가야 하는 게 있다면 기꺼이 가리라 웃기는 얘기다. 올해는 힘들지만 가야 한다면 엉엉 울면서라도 난 갈 거다.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이게 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정말 확연한 스타일의 차이가 있네요. 뭐랄까 제 일기가 약간 어떤 라디오 방송의 오프닝 같은 거라면 황주부님 이거 황주부님 목소리 읽으니까 완전 여성시대 사연이에요. 라디오 보내는 사연이야 그냥 듣는데 너무 그 상황이 그려지고 일상의 장면들이 그건 큰일이 많았네요. 네, 저의 연말연시는 매 순간이 울컥이었어요. 저 황주부님이 오후 2시 라디오고 지금 저기 바갈라딘님이 한 8시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저는 한 2시 정도인 것 같은데 제 걸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12월 32일입니다. 아침은 모닝빵, 점심은 광화문 국밥, 저녁은 치킨에 떡볶이. 코로나 환자는 824명. 집안에만 있으니 이진이가 심심해한다. 나도 키즈 카페에 가고 싶다. 9시 반에 아내와 아이를 침실로 보내고 드디어 책상에 앉아 밀린 글을 쓴다. 작년의 생각은 작년에 썼어야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밀린 숙제를 위해 하루를 빌어다 쓴다. 이제 2021년이네. 21살이면 좋겠다. 끝입니다. 진짜 이게 새삼 느끼는데 각기 다르잖아요. 네. 근데 뭐 책 얘기를 할 때도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책이라는 텍스트가 고정된 게 있으니까 이게 각기 다르게 봐도 겹치는 게 사실 많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우리 이제 맨날 찌찌뽕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콘텐츠가 각자 자기잖아요. 네. 너무 정말 스타일과 내용이 다 다르네요. 재밌네. 저는 바갈라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도시인인데 아침에 우유한. 네. 여기서 랩을 듣다니 너무 놀랐군요 진짜.
아니 12월 32일도 저게 노래 제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노래 제목이 있나요? 네. 그 별의 별 별이고 맞아요. 되게 유명한 곡인데. 나름 유명한 곡이죠. 그 연말에 되면 마치 저기 이용 씨의 10월의 마지막 밤처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종종 우리 가져보죠. 네. 재밌네요, 진짜. 1월 1일이 아니어도 한번 다음엔 7월 7석에 네, 뭐 상반기 결산 그쯤에 또 일기 한 번씩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1월 1일 나의 일기를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우선 각자 일기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하나씩 또 일기를 남긴 사람, 이 사람의 글이나 책 이걸 골라왔는데 저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소로가 떠올랐어요. 일기라고 할 때. 왜냐하면 소로가 일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일기를 쓰게 된 스토리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의 그 랄프 월더 에머슨, 이 사람도 자연주의 사상가죠. 이 사람하고 이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꽤 똑똑한 이 소로라는 청년을 보고 네. 관심이 생긴 거예요.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물어요. 일기는 쓰고 있나요? 소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일기조차 쓰고 있지 않다니. 나의 하루하루를 이렇게 제대로 돌아보고 가다듬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24년 동안 본인이 세상을 떠나기 6개월 전까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써서 총 39건의 노트랑 200만 자 일기를 남겼어요. 손으로 썼겠죠? 그렇죠. 연필 썼겠죠. 서로 연필 좋아했으니까. 그 월든을 사람들은 많이 기억하지만 소로 문학의 핵심은 사실 일기예요. 네. 그리고 마침 연말에 소로의 문장들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시민의 불복종이라든지 또는 월든의 문장들도 있지만 대부분 일기에 있는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뭐 흥미로운 얘기들도 있고 좀 곱씹어 볼 만한 일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을 넘기다 보면 뭐 일기에서 한 문장만 따서 붙인 것도 있어서 이렇게 문득 이제 준비 없이 마주하게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중에 1841년 3월 13일 일기의 한 대목을 연초에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이란 결국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 나는 해안에 머물고 있고 나와 바다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을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즐거운 동반자들이자 순례길을 함께 걷는 동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첫 번째 갈림길이 나오기가 무섭게 나를 떠날 것이며 나만큼 한 길을 오래도록 걸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지막 대목이 딱 와닿더라고요. 네. 정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래서 저는 가볍게 요 소로의 문장들 네. 이 일기를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 자연이나 생태 이야기뿐만 아니라 네. 자기 평생을 글로 남겼던 사람이 어떤 대목들을 어떤 장면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해 두었는지 이런 거를 좀 미루어 보시면 이제 내가 일기를 쓸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로의 문장들이라는 책을 골라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에피타이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두 분의 책 얘기를 들어볼 텐데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어떤 책인가요? 저는 다니엘 페나크라는 작가가 지은 몸의 일기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일기라는 걸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기라는 게 대부분 뭐 저는 어쨌든 일기라는 자료를 가지고 뭐 자서전을 쓴다 할지 뭔가 되게 훌륭한 사람들의 남아있는 일기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인의 일기에 주목하지 않고 되게 유명한 사람의 일기라든가 혹은 그게 안내 일기처럼 어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담고 있는 뭐 난중 일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약간 몸의 일기라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진짜 몸에 대해서만 일기를 쓴다면 도대체 소재가 뭘까가 일단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내 몸은 되게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갱년기가 왔어? 그럼 그런 어떤 그 1년은 나에게 되게 귀중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러니까 이 분이라기보다 이 소설에서 보면 아주 어린 10대 꼬마 소년에서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몸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쓸 수 있을까? 겁나 궁금하다.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 책을 택했습니다. 네, 이게 무려 1936년에 시작해서 2010년까지 이어지는 네. 일기죠. 그리고 진짜 몸의 일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면서 레지스탕스 활동도 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사회적인 성취를 이뤄가며 할아버지도 되고, 물론 이제 그 에피소드들 안에는 몸의 일기가 사실 이 몸과 생활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 안에서 당연히 시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도 나오지만 정말 이 제목이 왜 몸의 일기인지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몸에 집중한, 내 몸의 변화나 내 몸의 어떤 느낌에 대한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쓴 일기인데, 저는 이 책의 그 설명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프랑스에서 난리가 났다. 막 사람들이 너무 탁월하다. 그래서 내가 어머, 이 사람들 진짜 특이하다. 이런 책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열광하다니. 우리랑은 되게 정서적으로 조금 결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되게 디테일하거나 다른 영역에 꽂힐 수 있는 건 그 자체가 저는 좀 여유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공유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여유를 가졌을 때 유니크한 부분이라든가 독특한 생각에 대해서 재밌겠다. 근데 대부분 이제 저희는 약간 그런 문화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되게 충격이었고요. 일단 읽어나가면서는 첫 부분이 되게 흥미로워요. 어떻게 내가 몸의 일기를 쓰게 됐나가 궁금하잖아요. 그렇다고 프랑스의 모든 사람이 몸의 일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한 소년이 보이스카웃을 가요. 근데 친구들이 장난을 친다고 얘를 나무에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처음에 묶여서 장난이니까. 근데 이제 옆에 이제 개미 한 마리가 이제 기어와서 나의 다리로 올라왔어요. 올라오네? 가렵진 않군. 생각보다 간지럽지 않군. 2마리가 올라왔어요. 2마리네? 근데 눈을 딱 돌렸는데 옆에 개미 굴이 보이는 거예요. 개미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갑자기 그 순간 패닉에 얘네들이 나의 몸을 다 타고 올라와서 나를 먹어 치우는 상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말 이렇게 인간의 소리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다 달려오고 그 소리를 지르면서 똥을 싸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 광경을 발견했을 때 너무 그로테스크한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단체 생활에 부적합하다.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져요. 얘는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몸과 그 느낌과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한 공포를 겪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또 이제 아버지가 그 전쟁터에서 다쳐가지고 사실은 이제 몸이라는 게 거의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맨날 누워 있기만 하고 힘도 없고 말도 그래서 다 속삭여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어렵게 이 아이를 얻게 됐는데 이 몸이 사라져가는 아버지와 내가 그 몸에 대한 공포가 만난 순간 얘한테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서가지고 내 몸을 보면서 이 몸을 인체 해부도에 나오는 되게 이렇게 딱 있잖아요. 이게 남자 딱 이렇게 돼 있으면 2두 박근 3두 박근 딱 이렇게 돼 있는 이 몸처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내 어렸을 때 이런 되게 선명하게 아로새겨진 장면이 나한테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요. 대부분이 없죠. 특히 이제 몸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쭉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연대기 순으로. 네. 근데 짐작해 보면 뒷부분은 좀 알 것도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안 겪어봤어도 이제 살면서 몸을 차차 감각하게 되잖아요. 대체로는 이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몸을 감각하게 되는데 그건 감각이 되기도 하고 안 해봤어도 사회문화적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혹은 주변에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몸을 감각한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사실 훨씬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그래서 이제 제 예를 들어 10대 시절의 몸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몸을 감각할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 뜻대로 돼요. 그렇죠. 내 의지대로.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운동 같은 거 익숙했던 사람이라면 이게 뭐 아이들하고 축구하고 뭐 농구하고 이럴 때 본인이 이제 좀 실력이 좋았던 혹은 몸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몸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해볼 기회 자체가 별로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얘기 속에서 저는 되게 이해다기보다 공감이 됐던 게 어떤 거냐면 대부분 몸의 이야기에서 공포, 두려움이라는 소재가 항상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감각이 내가 이제 평소에 느끼던 것과 굉장히 다른 감각이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공포에 휩싸이잖아요. 이게 뭘까에 대해서 약간 편집증정일 정도로 막 골몰하게 되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막 닥달하죠. 이건 문제가 있다. 도대체 무슨 문제냐. 의사는 관심이 없어요. 아,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명이라는 걸 알고 프랑스에서 제일 비싼 의사한테 간 거예요. 그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명을 겪는다. 그리고 이명의 50%는 결코 낫지 않는다. 그리고 그중에 10%는 자살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명이라는 게 어쨌든 낯선 내 머리에 내 귀에 하루 종일 라디오가 켜져 있어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나의 이상에서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맨날 들리면 난 자살할 것 같아. 그런데 심리치료사를 찾아가요. 막 이렇게 전전하다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의사의 말대로 한다면 프랑스의 자살률은 지금 수준이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사실 이명을 많은 사람들이 앓는다는 건 사실인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명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은 익숙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저도 눈앞에 뭐가 둥둥 떠다니는 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눈앞에 뭐가 떠다니잖아요. 무슨 증이라고 하던데. 인문증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이상해서 내 앞에 막 뭐를 잡아봐. 파리가 있나? 뭐 무슨 하루살이가 떠다니나? 근데 지금은 떠다녀도 책을 읽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처음에는 내가 책을 못 읽게 되는 건 아닌가? 나의 직업 생활에 뭐가 끝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의 그 감각이 저는 거기서 확 다가왔어요. 재미나네요. 네. 김느낌님은 어떠세요? 이런 개념, 감각.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 단언컨대 어렸을 때 본인의 몸에 대해서 자각을 못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인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왕따들은 다 경험하거든요. 놀 게 없으면 자기 몸이랑 노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뭐 혼자 이제 막 역할놀이도 하고 몇 명 이렇게 나눠가지고 역할놀이도 하고 그리고 이게 가령 농구를 한다고 쳐요. 농구를 한다고 치면 애들이랑 농구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거기에 모든 주의력이 쏠려요. 그렇죠. 근데 혼자 농구를 하면 이 궤적을 어떻게 넣느냐가 목적이 돼요. 네. 그러니까 더 디테일한 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 하게 되면 그냥 바구니에 공 넣는 걸로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몰두할 수 있는 거리를 본인이 계속 만들게 되죠. 그래서 유년기를 좀 약간 불우하게 혼자 외롭게 지낸 친구들은 이런 감각이 좀 많이 탁월하게. 정확한 분석인 게 여기에 남자 주인공이 그래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심지어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이 책을 보고 이 책이 참 좋다라고 느꼈던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그 이제 이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요즘에는 공황장애라고 부르는데 네. 자기 몸이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면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고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공황장애가 없는데 하지만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를 잘 알고 있거든요. 가령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쥔 상태에서 넷째 손가락을 펴면 안 펴져 잘. 난 안 되는데 지금 따라해봤는데. 네, 이거 안 펴지거든요 잘.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 이제 제가 책을 쓰다만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 챕터가 나와요. 이게 만화 때문에 이런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현대 로봇 조종물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에반게리온 이런 거 보면 사람이 들어가서 로봇을 조종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싱크로율이라고 하는데 이 로봇과 파일럿이 동조화되는 정도를 싱크로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되게 흔하게 쓰이는 만화의 한 소재예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 파일럿이 굉장히 유능한 파일럿이고 높으면 이전에는 다른 파일럿들은 못하던 일을 얘는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게 너무 높아버리면 로봇 안에 막 녹아버리는 설정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어렸을 때 보고 크면 자기 몸을 다 자기가 당연히 제어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지고 네. 그리고 그런 그러니까 제어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극도의 비장애인 상태가 당연한 보편적인 시민의 상으로 머릿속에 박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전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더 심해지게 된 측면이 있다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글들을 쭉 썼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요 책을 보면서 그런 걸 다시 떠올릴 수 있었던 계기였고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뭐 공황장애가 있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면 무조건 야 얼른 가서 진찰을 받고 약부터 먹어라고 네. 하거든요. 이게 네. 약간의 요즘에 이게 또 요즘에 살 거슬리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일종의 교양처럼 돼버렸어. 맞아요. 약을 먹는 게. 근데 약을 먹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또 공포를 가져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약을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되지? 맞아요. 난 이걸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공포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극복해야 돼요, 본인이. 근데 극복하는 게 말로만 극복해 이게 아니라 그 공황장 여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묶여서 개미한테 잡아먹히는 상상을 해서 그게 네. 이제 공황 상태로. 그쵸.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극복하는 방법이 일단 묶여보는 거. 바로 묶으면 당연히 공황장애가 터지니까 아주 느슨한 상태로, 그러니까 본인이 제어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공포를 겪는다 하더라도 내가 잠깐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다 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계속 유사한 강도를 높여가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똑같은 이제 나무에 묶여 있었고 개미가 돌아다니는 상황에서도 공황에 빠지지 않는, 이게 이제 극복을 하는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한국은 이거 예전에 강신주 씨가 한번 얘기했었나? 이 몸뚱아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드러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사실 몸이라는 거가 정신하고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건데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몸을 되게 천시하는 습성이 그쵸. 있다. 전통적으로 정신을 훨씬 우월하게 맞아요. 봐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문제다. 그런데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깊이 동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일기라는 주제에서 이제 이 책은 이제 저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덕분에 이제 읽어보고 굉장히 추천할 만한 좋은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불안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게 되게 뭐랄까 이해가 되는 측면이 많은 거예요. 그 불안이라는 게 누구와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어떤 게 아니라 그 불안이라고 하는 상태, 그다음에 내가 그 상태 때 유지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내가 잠을 못 자고 굉장히 힘든 날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과도하게 계속 썼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딱 표현하냐면 옛날 같으면 그냥 쉽게 지나쳤을 결정들을 매 순간마다 내가 이 결정을 지금 정신이 내 똑바로 박힌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야. 검토하다가 내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저는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 때 그 순간이 딱 떠오르잖아요. 누구나도 내가 이런 상태를 자각하는데 사실 그거를 일의 무게 때문에 내가 자각하지만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러다 정말 아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걸 자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 순간 딱 끊어내고 잠깐 스탑 하고 그러니까 깊은 숨을 한번 쉴 수 있는 여유들, 그러니까 내 몸을 돌아본다는 건 사실 너무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기행을 한 토막 소개해드리면 기행. 자취할 때 화장실 불이 나갔어요. 화장실 불이 나갔는데 저는 어느 순간 집에서 뭐가 작동하다가 작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무시하고 생활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화장실 불이 없는 상태로 한 달 정도 살았어요. 물론 이제 사다 끼면 되지. 사다 끼면 되는데
딱히 그걸 바로 고쳐야 될 정도의 그 문제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냥 네. 저는 그냥 생활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화장실이 정말 문을 닫으면 내 손이 안 보일 정도로 검해져요. 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생경하더라고요. 그 느낌이.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다음부터는 뭐 팔을 한쪽을 묶고 생활해보고. 진짜? 응. 집에서. 와. 근데 보통 전 집에 있으니까. 예. 그리고 뭐 손가락을 이렇게 처음에는 손가락 이렇게 뭘로 이렇게 싸가지고. 그러니까 왼손 손가락은 안 쓰는 거지. 이게 이제 저의 오래된 습관 중에 하나가 지금은 거의 이제 담배를 거의 안 피는데 예전에 담배를 필 때 저는 그 담배 필 때 그 머리가 약간 띵한 몽롱한 그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담배를 매일 피면 이 기분이 안 나는 거야. 그렇죠. 오랜만에 폈을 때만. 오랜만에 피실 때 나잖아요. 나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아니 당연하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담배를 3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막 이렇게 피우고 그랬거든요. 일부러. 근데 그런 것처럼 손을 이렇게 묶어놓고 한 이틀만 안 쓰다가 갑자기 풀고 쓰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재미난 얘기네. 근데 기행이네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대비를 하고 살죠. 그러니까 내가 뭐 갑자기 팔이 한쪽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냥 거기 정의해서 사는 게 나의 운명인 것이지. 그 뭐 김동완이 꼭 팔 두 짝 있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닌 거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보통 아는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는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내가 특이하다고 하면 특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 오늘 1월 1일 나의 일기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황주부님께서 골라오신 주제책은 몸의 일기였고요. 네. 자, 이어서 김느끼님께서 골라오신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제가 오늘 골라온 책은 가난의 문법이라는 책입니다. 요즘 화제작이죠. 재밌어요. 이거 화제작인가요? 그럼요. 네. 이 책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 잘해보세요. 책은 이제 가상 일기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일기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이제 작가가 소준철이라는 작가가 그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들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들을 연구를 해서 이 사람들의 하루 일상을 뭐 시간대별로 해서 가상으로 일기처럼 쓴 책이에요. 뭐 아침부터 그다음에 오전에 또 한 바퀴 돌아보고 와서 네네. 또 식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렇죠. 이제 각 꼭지마다 앞부분에 들어가 있고 네. 그런 상황들과 연계된 그렇죠. 이제 그 배경과 또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책이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뜬금없으니까 작년에 저희가 소개했던 책 중에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소개하면서 이게 한국의 60대 이상 그 노인들의 평균적인 미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저희끼리 이게 여자 버전도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가난의 문법이 그 여자 버전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네네. 황주부님도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제 일기라는 형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 진입장벽이 약간 높은 장르인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이 책을 읽을 자신이 없어. 약간 저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마음이 아플 것 같은 책을 너무 다루니까 항상 걱정이 돼서 못 읽는데 이 가난의 문법은 굉장히 그런 진입장벽들이 없지만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보면서도 되게 수월하게 읽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는 소설보다도 더 대중적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몰랐던 얘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 남편이 그렇게 피지 줍는 할머니들을 보면 마음 아파요. 되게 여린 사람인데 왜 이렇게 그 각자의 여림의 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차마 못 보겠는 사람이 내 눈과 우리 남편의 눈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 폐지 줍는 특히 할머니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뭔가 이제 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노인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기부하는 것에 우리 남편은 제일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노인들을 눈여겨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게 풍문으로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야, 폐지 줍는 노인이라고 다 가난한 거 아니야. 건물 2개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이런 얘기 진짜. 그렇죠. 리어카 가서 저기 고물상에서 계산하고 나서 뭐 그랜저 타고 집에 간다 이런 얘기 옛날에 있었죠. 네,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전설이 되게 난무하는 이야기라 내가 마치 약간의 사연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나 봐요. 근데 막상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가상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50대가 황금기였던 분이에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나름 어쨌든 자리를 잡아나가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호황과 맞물려 있겠죠. 자리를 잡아나가면서 내 집도 마련하고, 그래서 자식들 대학 다 보내고, 그리고 어쨌든 50대쯤에는 동네에서 내가 방구 좀 낀다. 그래서 약간 뭐 부녀회도 하고 뭔가 굉장히 이 동네의 터줏대감이고 유지 같았던 분이 이 역사의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폐지를 줍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게 비현실적이면서도 정말 생각해보지 않았던 스토리인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평균이라고 가정하고 이 얘기를 한다라고 들으니까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역사적 서사가 되게 다른 의미로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그 인물이 이제 1945년에 태어난 윤영자 씨. 네, 맞아요. 그렇죠. 이름도 이제 82년생 김지영처럼 그 시기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제일 많은 이름 영자 이걸 붙인 것이고, 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하면 2020년 책이 쓰여질 때 기준으로 하면 만 75세 이렇게 된 거예요. 요 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과정을 이제 담고 있는데 그 작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처음 딱 자기 머릿속에 그 폐지 줍는 노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게 들어온 대목이 이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일을 시작하는 그 시간대가 있는데 여러 골목으로 이제 갈래가 나눠질 거잖아요. 이 배경이 부가연동이거든요. 네. 오래된 동네니까. 근데 모두가 같은 일을 하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인데 그 골목에서부터 정말 각계전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쵸. 폐지라는 것은 주인이 없고 먼저 죽는 사람이 임자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지만 배려하거나 같이 뭔가 도모해보거나 이럴 그 가능성이나 기회가 굉장히 적은 유형의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대목도 저는 좀 기억에 남네요. 그러니까 저는 20대 초반에 있는 이제 사회과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 책을 꼭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그 왜 사람의 그 세계를 넓혀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저 같은 경우는 집, 뭐 직장, 뭐 그 정도 바운더리에서 이제 생활을 하니까 나의 생활 바깥에 있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를 간접 체험해주는 굉장히 좋은 텍스트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폐지 줍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막연히 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는 뭐 아파트 사는 사람은 아파트의 재활용 수거업체한테 계약을 해서 그냥 가져가니까 분리업체 그러니까 분리수거 하는 곳에다가 그냥 분리수거를 할 뿐 네. 그 이후에는 어떤 액션도 안 하면 그렇죠. 그 뒤에 알아서 재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가 아닌 지역은 어떻게 재활용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왜 사람들이 동네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놔두면 그게 어느 순간 없어지는지, 그러니까 일종의 뭐 약간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약간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어떤 숲 생태계라고 치면 숲 생태계의 바닥을 치우는 그런 종이 돼버린 거죠. 이 여기서는 이제 주로 남성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여성 노인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뭐 시급 300원 시급 환산하면 그래서 하루에 몇백 킬로짜리 리어커에다가 이제 폐지를 주어서 하고 이제 팔고 7,000원 정도를 손에 쥐고 굉장히 흡족한 표정으로 집에 간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도시는 계속 변화하고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 점점 재활용 사용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네. 그리고 그 역할을 언제 대체하게끔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분들은 폐지를 줍다가 못 줍게 되면은 또 생계 수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미묘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도시라는 공간에는. 맞아요. 이게 꼭 도시가 돌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될 그렇죠. 이제 일인데, 그렇죠. 근데 이걸 정책에서나 사회에서는 사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고물상 같은 경우도 원래는 다 불법이에요. 네, 대도시에서는 대부분 불법 공간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구조적으로 뭐 얼마를 받고 팔게 되고 또 그게 얼마 유통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의 그분들의 노동에 대한 그 응당의 대가가 주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누구도 이제 얘기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기본적으로 늘 존재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시야 안으로 들여와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간단치 않으니까 그냥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덮어둔 영역의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런 게 뒷부분에 많이. 저는 앞부분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는 게 어떠냐면 일을 하지 마라는 의미인 거예요. 정년 퇴직해. 일을 하지 마. 너 노인이야. 일하지 말고 쉬어. 근데 사실 이 노인들이 일자리로 내몰리는 건 일하지 말라고 하니 일할 만한 데서 받을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임금이라고도 말하기. 왜냐하면 최저임금도 사실 너무 싸잖아요. 근데 그 최저임금의 10분의 1에 그 임금을 받고서라도 그리고 사실 그 노인들이 하는 종류의 일이 저번에 임 계장 이야기도 봤지만 사실 노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인 거예요. 가장 위험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무거운 거 드는 게 어려운데 자기 몸무게 예를 들어서 150kg, 300kg를 그리고 하루에 막 8kg, 10kg를 리어카를 카트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일이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대비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전 되게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익숙한 풍경인 거예요. 저는 주택가에 살았으니까 아파트에 많이 살지 않고 그럼 너무 익숙한 풍경이고 그냥 내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많이 내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더럽지 않게 잘 씻어가지고 돈 한 푼이라도 버시라고 열심히 내드리는 게 난 내가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 대목을 읽다가 띠용 좀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나오죠. 띠용 했다니까요 정말. 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좋았던 부분이 그러니까 이 할머니 이 가상의 할머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 저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사회과학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연구자지 싶은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방식으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책을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빙의해서 추측 넘겨짚어 보건데 너무 이 얘기를 전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걸 그냥 되게 딱딱하게 쓰면 아무도 안 볼 거니까 약간 이제 쉽게 풀어서 쓴다고 해서 가상의 인물을 하나 만들고 근데 뭔가 가상의 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이 실제 하는 것처럼 이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한 방식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분의 의지가 너무 잘 느껴져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고마웠는데 근데 이분의 이제 꼭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던 것 같냐면 그럼 윤영자는 왜 폐지를 줍게 됐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썼냐면 윤영자에게는 자식들이 있는데 IMF 때 뭐 큰 사위가 실직하고 그리고 뭐 자식들이 이제 손을 벌리는 거지. 원래 집이 있었대요. 이 윤영자라는 분이. 근데 뭐 그거 집 팔아서 나 사업자금 대주면 안 되냐. 그리고 다 뭐 그냥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기 뭐 노후자금 없이 다 줬는데 자식들이 지금 자식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못 받은 자식은 또 그거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아예 연락을 안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 모든 이 45년생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근데 상당히 많은 45년생들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이 사람들은 평생 일하는 거예요. 평생. 정말 소처럼.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 정말 좀 슬펐던 대목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이제 폐지나 재활용품이나 이런 걸 이제 가지고 경쟁을 하니까 이제 상가에서 많이 나올 거잖아요. 이게. 상가에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청소를 시키는 거야. 맞아. 맞아요. 진짜 빡쳤어요, 저. 청소를 시키고 이 청소를 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 너한테 다 줄게. 다 주는지도 알 수 없어 사실은. 그쵸.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참 근데 왜 그런 걸 하는지는 또 이해가 가.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자기 포지션에서 최고의 이익을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저 사람한테 호감이 있으니 약간의 수고를 받고 이걸 주면 저 사람한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노령의 이 말하자면 넉마주의죠. 고전적인 표현으로는 넉마주의 분들이 상당히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에서 이제 노동을 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하여튼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 책은 그리고 제목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뭐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는데 잘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착화돼 가지고 우리도 가난이라고 하면 되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 요즘에 그 SNS에서 밈으로 유행하는 거 많이 있거든요. 당신이 생각하는 10년 전에 어떤 것, 실제 10년 전에 어떤 것. 뭐 예를 들면 가수 보아의 네. 10년 10년 전의 모습을 우리는 뭐 10대 때 데뷔했을 때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이미 K-팝 스타에서 심사위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그 기억의 왜곡 네네네. 이런 거 보여주는 게 밈으로 되게 유행인데 가난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머릿속에 가난은 여전히 6남매 때 한국전쟁 이후에 이런 거를 그리고 7, 8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친 세대가 이후에 가난의 이제 상황에 접어들게 되는 것은 사실 잘 안 그리죠. 그리고 굉장히 극소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네.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난이라는 상황이랑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고 참 어쨌든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이제 그거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제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을 보고. 그러니까 이 제목도 아까 김느끼님 말씀하신 맥락에 생각해보면 굉장히 과격한 제목인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연구자로서 쓰기 부담스러운 제목인데 왜냐면 이게 뭐 엄청난 대단히 연구나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리해낸 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그렇죠. 본인이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낸 거라서 이제 그런 부담이 있었을 텐데도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모습이 마음이 되게 공감이 가고 용감하시네요, 정말. 네. 이제 연구자라기보다는 이제 운동가의 포지션을 선택했다고 봐야죠 본인이.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예, 표현하고 싶네요. 네. 그런 상황이죠.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하네 자 오늘도 역시나 처음에 떠올렸던 것과는 사뭇 다른 또 얘기들을 나누게 됐는데 오늘 저희 1월 1일 나의 일기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황주부님께서는 다니엘 페냐크의 몸의 일기, 또 김느끼님께서는 소준철 저자의 가난의 문법 가져와서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 광고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2개 하셔도 됩니다. 제가 김유미 선생님 아까 내 마음의 동화가 들려주는 내 마음의 비밀 언어책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제목을 가지고 그대로 1월 21일부터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온라인 강좌가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제가 느꼈던 이 삶의 감동을 여러분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런 광고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광고까지 잘 들어주셨고요. 저희 그럼 77회 책사이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방송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